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 이게 을지 훈련이죠? 네. 을지 훈련과 프리덤 실드 훈련이 결합돼 가지고 네.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이라는데 을지 훈련은 우리 정부가 하는 정부 공무원들이 하는 훈련입니다. 58만 명의 공직자가 하는 훈련인데 19일부터 22일까지고 군사 훈련을 우리가 프리덤 실드 자유 방패 훈련하고 오늘까지는 이제 군사 훈련이. 그럼 을지 훈련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을지 프리덤. 을지는 민간인이 하는 군인을 비군인을 민간인 한다면 민간 공무원들이 하는 훈련 58명이. 주체에 따라 좀 다른 거군요. 그리고 프리덤 실드는 군인들이 야외 훈련과 야외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 두 가지를 합쳤어요. 네, 그 두 개를 합친 개념이다. 예. 근데 이번에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서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정부 연습도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시도 때도 없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핵무기 사용에 대한 법제화까지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절대 안 되지만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민간 공무원 차원의 어떤 대피 훈련 같은 건 필요하죠. 네. 이제 핵무기를 공격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공격 원점을 타격하는 킬체인 전력으로 막고 그다음에 날아온 걸 중간에서 요격하는 요격으로 맞는데 그래도 다 못 요격했을 경우에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떨어졌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훈련이 민방위 훈련 차원에서 핵훈련도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부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 북한이 핵으로 위협을 했을 때 우리가 좀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대비해서 을지 훈련에서도 좀 많이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같은 차원에서 많은 그런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번에 을지 훈련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군사 훈련 차원의 핵 대비 훈련이 이번에는 NCND로 이제 긍정도 부인도 안 했는데 유엔 사령관은 이번 연습에 25년도 훈련, 24년도 훈련에는 군사 차원의 핵 대비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만은 당연히 군사 차원 또 민방위 차원 훈련이 동시에 저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을 두고 북한에서는 침략 전쟁에 대한 연습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북한은 항상 우리 국군의 훈련, 한미 연합 훈련을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해묵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국내 북한 체제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또 대외적으로 자기들이 핵무기 개발 등 여러 군사를 강화하는 것을 좀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훈련이죠.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공격력 훈련을 하고 있고 또 핵무기를 사용할지 모른다 이 주장을 함으로써 방어 목적의 핵무기를 개발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시켜 논리를 쓰는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한국과 미국 특히 우리 정부는 우리 헌법 정신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고 북한을 공격할 의사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 방어 목적의 훈련입니다. 북한 도발에 대비한. 저 을지 훈련은 방어 목적인데 그거를 실드가 방패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프리덤 실드 훈련. 그래서 강력하게 북한의 주장에 대비해서 훈련 이름도 방패 훈련입니다. 방어 훈련이죠. 그렇죠. 근데 올 여름에 북한에서도 이제 큰 비 피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히나 좀 압록강변에서 피해가 컸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피해가 컸던 이유 중국과 비교해서 북한의 제방이 좀 낮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제가 압록강 위화도 부근 압록강 주변을 한 10여 차례 이상 갔다 왔습니다. 그 중국에서 이렇게 보신 홍수 거죠? 났을 때도 꼭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북쪽이 지형이 원래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데다가 중국은 지금 국가가 재정이 북한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방을 튼튼하게 쌓고 튼튼하고 높이도 한 2.5m 수준으로 아주 보면 시각적으로 보면은 무슨 군사 시설처럼 방패를 해놨어요. 그게 범람을 막기 위해서. 그 물길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방패가 허술한
제방이 허술한 북쪽 지역으로 신의주 지역으로 이렇게 물이 넘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지형적으로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북한으로서는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뭐 제방을 좀 튼튼하게 또 높이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쪽 제방은 2.5m인데 북한 제방이 3m 정도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비슷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중국 제방보다 낮아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은 압록강물이 신의주 쪽으로 범람하게 돼 있는 거죠. 연례적입니다. 이건 지도자의 어떤 그런 의지가 주민을 지키는 의지가 박약하고 재정이 뒷받침 안 되니까 생기는 그런 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몇 번 가서 보셨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북한 쪽에서는 마을도 가깝고 그렇습니까? 여기에 압록강과 두만강의 강상은 수면 위는 경계선이 없어요. 배를 타고 쫙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북쪽 경계선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면은 그 유람선이나 타면은 항상 그 북쪽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범람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거기 사는 주민들 피해도 되게 클 수가 있겠네요. 엄청나죠. 주민들 수해 농작물 주민들 이번에도 뭐 북한 스스로 발표한 게 5천여 명이라 그러는데 뭐 15,000, 2만 명 엄청난 수몰 지역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렇게 피해가 큰데 김정은 위원장은 외부 도움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북한은 그런 홍수가 나서 주민이 피해가 되는데도 뭐만 생각하느냐.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의 도움을 줘서 북한 주민의 사상이 동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고 민심이 이반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북한 체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특히 이번 경우에는 수재가 났는데 러시아의 그 어떤 지원 물품을 받으면서 인도주의 지원 물품을 받으면 중국 건 안 받거든요. 네. 지금 중국 거를 받지 않는 이유는 북한과 중국 관계가 조금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트럼프 시절에 그 국무장관을 지낸 폼페이오 회고록에 보면은 네.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시진핑 중국 지도자를 디스를 많이 했어요.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미국의 트럼프의 한심을 살렸고 중국 지도자의 디스를 많이 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푸틴이랑 친하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과 북한 관계가 또 사이가 좀 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상 징후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로부터 그런 인도적 물자를 받았다면 그쪽 거기 접경 지역의 주민들에게 줄 수도 있을 텐데 이번에 두 가지의 뉴스가 있는데요. 그 홍수가 났으니까 북한이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네. 신의주 이남주 내륙 지역에 있는 대학생과 젊은 사람들 다 보냈거든요. 네. 보냈는데 홍수 나서 피해난 지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밤이 되면은 중국 단동 지역의 그 불야성을 보게 돼 있는 거, 훌륭한 시설들을 우리가 좀 속고 살았네 이런 느낌을 그렇죠. 가지는 동요가 거죠. 있을 수 있겠네요. 동요가. 그래서 그 내륙에서 수해 복구해서 보낸 인원들을 빨리 철수시켰다는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러시아가 물품을 줬는데 버터라든지 뭐 바나나라든지 줬는데 이걸 보고 어떤 주민이 푸틴 만시를 외친 거예요. 깜짝 놀라가 북한 당국이 그 사람을 불러다 조사해서 하루 동안 응유했던 이런 기사도 있는 거 보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런 홍수가 났을 때도 체제 유지에 대해서 방해되는 현상이 뭔지 거기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고 집 수리해주고 살도록 해줘 복지에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순간에도 체제 유지만은 또 김정은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통치 행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요즘 그 이제 국경 이제 지역 그 지대에서 우리가 확성기 방송도 많이 하고 하니까 더더욱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민심이 좀 동요되면 안 되겠다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도 북한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네. 당에 대한 북한 주민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됐다 그래요. 그래서 노동당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장마당을 믿는 거예요. 장마당에 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장마당에 또 남성보다 여성이 잘한대요. 돈을 잘 버니까 여성 지위도 올라가고 또 노동당에서 소집하면 잘 가지도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를 안 나오고 상당히 기층 조직이라 그러는데 북한의 그 기층 조직들이 동요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이 또 홍수가 났을 때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가 조금씩 흔들리는 상황이다.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갱신형 240mm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합니다. 이게 240mm 방사포,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장사포, 장사정포인 예,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근데 이 장사정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출이 될 수도 있습니까? 어제 북측이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되고 있는 240mm 방사포 무기체계 검수 시험이라 해서 검수 시험. 네. 검수는 언제 합니까? 검수는 실제 배치하기 네. 전에 또는 수출하려면 수출 물품을 검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 수출과 또 전방 배치를 모두 고려해서 검수 시험을 완료했다 이렇게 그 문자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저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방사포가 이제 폭 방사포. 그 구경에 따라서 뭐 240mm 또 300mm, 500mm인데 그 네. 거리의 사거리가 다른데 지금 240mm는 한 60km 정도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라고 하면 그 동굴에 있다가 다시 빼서 쓰고 그게 먼저 한번 아닌데. 말씀드렸지만 포를 발사하는 발사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전방에 북한은 이게 이동 발사대가 적고 고정 발사대가 많습니다. 네네. 전방 교통이 안 좋고 하니까 최근에도 고정 발사대를 250군데인가 이게 고정 발사대 추가 배치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고정 발사대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우리 구린에서는 저 고정 발사대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필요할 때는 그 고정 발사대를 파괴함으로써 방사포를 발사할 수 없도록 하는 군사 대비 지금 체제가 사진으로 보이는 거는 고정 발사대는 아니고 전 이동형 발사대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동형 발사대 네. 보입니다. 네, 아마 이제 저런 형태의 포를 만약에 수출을 한다면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은 북한의 장사정포가 러시아의 군사 작전에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그럼 지금 현재 실전에서도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의 발표나 서방의 정부 당국 분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북한이 또 최근에 또 영상을 공개했는데 자폭형 무인기 영상을 공개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섬찟하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이 슈사이드 드론, 자살형 드론이죠. 드론이 갔다가 돌아오는 드론이 아니고 거기서 자폭 드론과 함께 목표물을 같이 폭파하는 거죠. 탱크도 폭파하고 건물도 폭파하고 북한이 최근에 이것을 개발했다고 하고 또 이걸 또 자랑을 했어요. 발표를 해서 미국 정부 당국도 그렇고 우리 우방 국가들도 이 문제 심각한 그 도발 요소 도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런 형태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드론인데 지금 드론이 드론이 지금 자살용 정인데 네. 군사적으로 보면 드론 회사 분들 그 방탄업자들 이야기 들으면은 이 참새 또 잠자리 뭐 이런 조그마한 모양의 또 곤충 모양을 해서 딱 가서 슈사이드 드론이 폭발하도록 하는 이런 드론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거 움직이는 지금 북한이 이걸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또 러시아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이 북한이 생산하고 있는 이 슈사이드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수출을 위한 어떤 홍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기 보면 방금 이렇게 도심 속에서도 날아다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최근 뭐 중동 전쟁에서도 뭐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이런 무장 세력들이나 또 이스라엘도 그렇고 요인들을 암살할 때 저런 그렇습니다. 자폭형 드론을 쓴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폭형 드론이 굉장히 무서운 무기죠. 이 그렇다면 드론은 저게 만약에 제척 고도와 속도에서도 잘 안 걸려요. 레이더에 다 잡혀야 되는데 레이더에 안 잡히는 크기, 레이더에 안 잡히는 속도로 가서 딱 붙어가지고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군사작전 테러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안보에 가장 비상이 드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뭐 서울에 가끔씩 그 북한이 날린 드론들이 왔다가 가곤 하잖아요. 그 이제 자살형 드론으로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일반 가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추락한 드론도 있고 한데 자살형 드론이 사실 도발에 이용되면은 흔적도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참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보 차원에서 상당히 대비를 해야 될. 그럼 우리 군도 이런 자폭형 드론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 경력을 대비를 갖춰야겠네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였죠. 그 잭리드 미 연방 상원 의원이 전쟁기념관을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어떤 이유로 오셨나요? 잭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에서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은 상원이 의회가 네. 예산 편성권과 심사권, 심의권을 다 갖고 있는데 잭리드가 심의하는 예산의 규모가 네. 우리 국가 예산의 1.5배 수준입니다. 900조 정도를 국방 예산인 거죠? 그렇죠. 미국 국방 예산이죠. 900조 정도 하는데 이 잭리드가 온 이유는 우리 대통령과도 면담을 했죠. 네. 그렇게 대통령과도 면담을 하고 하나 오션 같은 방산업 LIG 넥스원하고 네. 방문했는데 지금 우리 안보의 방산 쪽에 가장 큰 관심이 MRO 사업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소모성 부품 유지, 유지 리페어, 하는 거, 예. 또 오퍼레이션하는 네. 이렇게 유지 보수하는 이런 사업이 프로젝트인데 이 미국만이 그것을 했어요. 미국이 갖고 사용하는 함정과 전투기에 대해서 미국만이 그걸 하도록 했는데 MRO 사업을 하던데 이것을 우방 국가에게 지금 사업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함정 분야에서도 상당히 이미 할 수 있다는 자격을 받은 조선에서 2군데가 있고요. 어제 마침 네. 잭리드 왔다 가고 나서 그 미국의 우리 기업으로 최초로 하나오션이 미국으로부터 4만 톤급의 그 MRO 사업을 수주했다는 기사가 났죠. 저도 어제 리드 위원장을 만나서 저는 이전에도 맥케인 군사위원장을 10차례 만났습니다만 리드 위원장을 만나서 MRO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MRO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 또 한미동맹은 미국 대선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 발전돼야 된다 했는데 웨스트 포인트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이에요? 로드 아일랜드의 미국 해군대 내부 칼리에 있는 로드 아일랜드의 상원 오선 의원인데.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군인데 좀 군인 어제 와서 포스가 6.25 전쟁 시를 너무나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많은 의견을 나누는데 제가 이제 거북선 앞에서 자랑을 좀 했습니다. 이 거북선 16세기 말에 일본과 사화수를 이겼던 우리 해군에 사용했던 배다. 이 배를 만든 정신으로 함정을 잘 만든다. MRO 사업에 좀 한국 조선 기업이 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달라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더니 어제 계약이 체결된대요. 너무 좋은 일이죠. 정말 굿뉴스입니다. 네. 그 아까 제가 미군 그 6.25 때 미군 파병 얘기해 주셨는데 그 실제로 6.25 때 그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잖아요. 연 인원으로 한 179만여 명이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고요. 네. 3만 6천여 명이 전쟁 중에 전사를 했습니다. 한 7,400명 정도 MIA, 미싱 인 액션, 작전 중 실종이 돼 있어요. 3만 7천 명. 예, 3만 6천 명이 전사했고 7천 명이 못 돌아오니까 전사를 했는데 제가 보면은 그때 전사한 나이들이 대개 20세 전후입니다. 19, 20, 21 이 남은 나라죠. 미국으로 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나라를 와서 그 4만 명 이상이 목숨을 바쳤다. 참 대단한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미군의 희생 꼭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저희 그 마지막 질문으로 내일 저희 KBS 라이프의 우리들의 지식살롱에서 전쟁기념관의 용산특강 방영하는 날이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저는 우리 일제 강점기에 가장 빛나는 독립운동 윤봉길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윤봉길 의사가 상해에서 일본 대장을 폭살을 시킴으로써 그 중국 국민당 장개석 총통이죠. 중국군 100만이 해낸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한국이 독립하도록 장개석 굉장히 힘썼는데 윤봉길 의사의 업적이 굉장히 큽니다. 기여가 큰데 많은 분들이 고생했지만 윤봉길 의사의 손녀죠. 네. 손녀가 윤주경 전 의원인데 광복절을 맞아서 그 독립운동한 분들 애국지사들이 꿈꾸던 대한민국 거기에 대한 주제를 했는데 또 신규식 씨, 또 신규식 지사, 또 안창호
지사 김구 지사 이런 분들이 꿈꾸던 대한민국은 이렇게 막 쉽게 이야기하면 분열되고 이렇게 갈등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잘 사는 대한민국을 꿈꿨다. 네. 이런 지금 화면 나오고 계시죠? 예, 뭐 강연했는데 국립기념관장. 많은 국민들이 또 시청자들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상당히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저 실제로 들었거든요. 네. 그 용산 특강 내일 오전 10시 KBS 라이프에서 이제 방영이 되고요.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편 많은 시청 그래서 바라겠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광복회 관련 여러 가지 요즘 갈등이 있는데 역사 관련해서 한 마음이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